청혼 받던 날. 세상에,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이게 다 뭐야? 내 생일도 아니고 우리 기념일도 아니잖아. 나 너무 감동인데? 아무 날도 아닐 때 해야 서프라이즈지. 그나저나 벌써 감동받으면 안 되는데. 이리 와봐. 진짜 중요한 선물은 이거야. 어머, 이게 뭐야? 반지 아니야? 어머나 세상에, 진짜 너무 예쁘다. 설마 자기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래, 맞아.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만난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지만 난 자기한테 확신이 들어. 클럽에서 만난 사이인 거 부모님이 아시면 안 좋아하실 거라더니. 그래서 부모님께 소개도 안 하는구나 싶어서 내심 서운했는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에이, 그게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긴 하지 뭐. 부모님께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라고 할 거니까 그건 끝까지 비밀이야. 저와 남편은 클럽에서 만난 사이랍니다. 당시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 20대도 아니고 클럽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는 게 보기에 따라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남편 말처럼 뭐 그리 자랑할 건 아니다 싶긴 했지만 저로서는 다소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더 어렸을 때도 클럽에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을 만난 게 태어나서 세 번째로 간 날이었던 겁니다. 매번 친구 생일이라거나 그럴 때 휩쓸려서 가곤 했던 건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던 거죠. 그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던 사이였는데 예고도 없이 프로포즈를 받게 되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솔직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고백해야 할 게 있어. 화내지 말고 들어줘. 고백? 내가 화를 낼 만한 일이란 거야? 무슨 얘기길래 그래? 괜히 내가 더 겁이 나려고 하네. 사실은 나 자기보다 3살 많은 게 아니라 2살 어려. 뭐? 나이를 속였다는 거야? 아니, 왜 굳이? 내가 연하 싫어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랬어? 아니, 나는 자기가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 그런 자기한테 연하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 선입견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이걸 뭐 귀엽다고 해야 하는 거야? 2살이나 어리면서 오빠 행세했다 이거지? 으이구. 그리고 말이야, 나 사실 지금은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 그렇지만 조만간 아버지 지원받아서 내 사업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아줘. 어? 부탁이야. 뭐? 아버지 사업 배우고 있다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기막혀. 왜? 왜 그랬어? 왜는 왜야. 자기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지.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엄밀히 거짓말은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봐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결국은 아버지 사업을 이어서 할 거라면 왜 지금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지 않는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건 아니고 내 사업을 할 거야. 뭐? 그럼 완전히 거짓말한 거잖아. 대체 왜 그랬어? 클럽에서 만난 사이에 직업 같은 거 고지고대로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나도 처음엔 그랬던 건데 자기랑은 그냥 그런 사이가 아니고 결혼까지 하고 싶은 사이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용서해줘. 응? 자기야. 3살 연상인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저보다 2살 연하에 사업하신다던 부모님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시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청혼 받던 날 말입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게 괘씸했지만 당시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많이 커진 상태였고 또 남편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연애를 했던 게 아니었고 또 그 사실을 들킨 게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으니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말처럼 간단했던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고 싶진 않았기에 고민 끝에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이고 제일 처음 한 일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차 안. 나 정말 떨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그래서 막연하게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을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살고 싶었거든. 부모님이 날 예쁘게 봐주셔야 할 텐데, 내가 고아라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로 선입견 갖고 그럴 분들 아니셔.
그래도 자기는 외아들인데다가 내가 나이도 많잖아.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걱정돼 죽겠어. 그래봐야 2살 차이인데 뭐. 자기처럼 똑부러지게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자기를 더 좋아하실 거야. 정말이야. 그러실까? 나 진짜 열심히 살긴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좋게 봐주셨으면 더 바랄 게 없겠어. 걱정하지 말래도 그러네. 혼자 힘으로 대학 졸업하고 노무사까지 돼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 분명 기특하다 하실 거야. 자기는 나한테도 1등 신부감이고 우리 부모님께도 1등 며느리감이라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이후 아버지가 홀로 저를 키우셨는데 아버지마저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받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는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했죠. 아버지 퇴직금은 그간 받은 대출금을 갚고 나니 별로 남는 것도 없었고 그나마 아버지와 함께 살던 전셋집이 있으니 월세 들어갈 걱정은 없었으나 앞으로 혼자 먹고 살면서 등록금까지 마련해야 했던 겁니다. 우선 전세금 빼서 저 혼자 지낼 작은 원룸 전세를 얻으면서 약간의 목돈을 쥐게 됐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해 휴학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게 됐고 어느 정도 돈을 모은 후 복학하면서 노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도 조금씩은 계속해야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대학 졸업 후 2년 만에 합격했고 법인 회사에 들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엔 긴장이 많이 됐던 겁니다.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간 시댁.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며느리감 인사 받으셔야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동네가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오는 내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반갑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그렇게 말썽만 피우더니 며느리감은 제대로 된 아이를 데려오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를 보니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기도 하구나. 아이, 엄마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세요. 내가 뭘 또 그렇게 그랬다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린 너한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다, 이놈아. 며느리도 꼭 저 같은 아이 데려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용하게 이렇게 참한 아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다행이다 싶은 거지. 어머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정말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잘할게요. 말만으로도 고맙구나. 너희들이 잘 살면 되는 거야. 늙은이들 신경 쓸 것 없다. 외아들인 남편을 시부모가 그리 반기지 않아서 의아하기도 했는데 뒷바라지 다 해주셨어도 서울 가고 나니 집에도 잘 오지 않던 아들에게 많이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랑 다르게 클럽 가는 것도 좋아하고 쉽게 말해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시부모님께서는 실망을 많이 하셨고 뭐랄까 좀 내려놓은 듯한 분위기였던 겁니다.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해도 비슷한 날라리를 데려오겠거니 하셨다는데 저를 보고 많이 좋아해 주셨죠. 시댁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아예 안 했었는데 의외로 형편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잘은 몰라도 땅도 좀 있으신 것 같았고 하긴 그러니 남편이 부모님 도움으로 사업할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시댁에서 해주신 신혼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저희 결혼으로 남편과 시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뿌듯했고 남편 역시 몹시 좋아했습니다. 신혼 초 신혼집. 자기야, 내가 전부터 말했던 사업 말이야. 이제 결혼도 했으니 엄마 아버지한테 본격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려 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도와줘야 해. 지난번에 갔을 때도 자기가 아버님께 얼핏 말을 꺼냈었잖아. 내가 보기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던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자기가 할 건데 사업 계획서를 좀 정성껏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어때? 그런 거 100장 만드는 것보다 자기가 한마디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도와줄 거지?
남편의 바람과 달리 시부모는 호락호락 지원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저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하시는 걸 알기에 남편은 제게 시부모를 설득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시부모는 일단 좀 더 두고 보자는 식으로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부모 도움만 바라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 사고를 낸 것이고 그것도 심지어 음주운전이었죠. 그나마 다른 차 들이받지 않고 다른 사람 상하게 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긴 했으나 그 사고로 남편은 하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제 갓 30 넘긴 남편이 하지마비라니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의 좌절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많이 괴로워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기에 그럴수록 제가 힘든 건 내색하지 못하고 남편을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들어앉아 남편 병간호에 매달릴 수는 없었으니 간병인을 두고서 저는 계속 일을 했던 겁니다. 야근하고 온 날 집. 지금이 대체 몇 시야? 간병인 퇴근한 게 언젠 줄 알아? 미안해. 일이 좀 남아서 마무리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어. 저녁은 먹었지? 일하다 온 건 맞아? 지난번처럼 회식이랍시고 술 처마시고 놀다가 들어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술 마신 것 같아? 봐봐, 술 냄새도 하나도 안 나잖아. 알게 뭐야.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어디 가서 누구랑 무슨 짓을 하다가 온 건지 알게 뭐냐고. 자기야, 정말 왜 그래? 나 일하다 들어와서 피곤하고 힘들어. 괜한 억지 부리지 말자, 어? 괜한 억지? 야, 너 내가 이 꼴 됐다고 무시하는 거야? 남편 다리병신에 마누라는 환양년이라고 동네에 광고할 일 있냐? 지금이 몇 시냐고? 남편은 그렇게 의부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회식이라도 하거나 심지어 야근 때문에 좀 늦는 날에도 어김없이 남편의 히스테리가 시작됐죠. 간병인을 두긴 했으나 24시간 입주 간병인은 아니었고 출퇴근하면서도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남편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남편이 간병인을 불편해했는데 특히 대소변 처리를 정말 힘들어해서 가능한 한 간병인의 손을 덜 타게 제가 최대한 똥기저귀를 다 처리하려고 했고 주말마다 목욕시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그런 욕이었던 겁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저는 저러는 남편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집. 자기야, 우리 아이를 가져보는 건 어때? 난 당신 닮은 우리 아이를 낳고 싶은데 자기는 안 그래? 이 꼴로 애는 무슨 애야. 내 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 싫은데 내 애까지 낳아서 이 꼴 보이라는 거야? 난 싫어. 자기에 대한 내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가 생기면 우리 사이가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의심이나 불안함 같은 것도 덜해질 수 있잖아. 글쎄, 싫다니까. 애 없어도 네가 더 잘하면 되잖아. 저는 남편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남편이 화를 많이 냈기에 더 말을 꺼내지도 못했고 그렇게 지지부진한 세월이 1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니던 법인에서 독립을 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 병간호를 하는 입장에서 제 법인을 차려 독립하며 제 일에 몰두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경력이 좀 쌓이고 나서부터는 파트너 노무사가 되어 어느 정도 자율성과 재량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됐기에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급한 일들만 처리를 해놓고 점심시간 조금 지나 이른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집에 가면 남편 수발을 들어야 하니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라도 맞으며 한숨 잘까 싶은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일단 집으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집에 갔는데 현관에 웬 낯선 여자 구두가 있어서 누가 온 건가 싶다가 순간 느낌이 쎄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중문을 열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거실에 남편은 없고 남편 휠체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는데 진정하려 노력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안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게 보였고 그곳에서 기암할 풍경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게 된 모습은 남편이 웬 낯선 여자와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다리가 풀릴 판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남편이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그제야 남편과 그 낯선 여자도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조퇴한 날 집. 당신이 어떻게, 이 시간에 어떻게 된 일이야? 뭐야, 밤에 나온다더니 이게 뭐야? 이제 어떡해? 뭐라고 해? 나 계속 여기 있어? 남편과 키스를 하고 있던 낯선 여자의 얼굴을 보니 어딘지 낯이 익은 듯도 했었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겠는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였습니다. 보통 간병인이 재활병원에 동행하기에 저는 그 물리치료사를 자주 본 건 아니었고 몇 번 봤는데 병원에서 보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더욱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그 물리치료사도 꽤나 놀아본 것 같았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알아본 건지 남편과 눈이 맞은 모양인데 저는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둘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이가 됐던 거야? 다리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쭉 이렇게 다 속이고 둘이 이딴 짓을 벌였어? 빨리 다 말해! 아니야, 자기야. 그런 건 아니야. 다리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최근이야. 그럼 둘이 이런 짓을 벌인 건 더 오래됐단 소리야? 아니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자기 놀라게 해주려고 열심히 재활받으러 다녔던 건데, 그러면서 가까워진 거고. 사실 아직 감각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도 아니야. 네, 맞아요.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써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변명을 하며 잘못했다고 하더니 점점 더 뻔뻔해지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 좋으라고 그 여자랑 잘해보라고 물러나줬다는 건 아닙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이고 뭐고 그런 것 없이 신혼집도 그냥 내게 주겠다고 하며 이혼만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문제도 아니었지만 제 10년의 세월이 그깟 신혼집으로 보상되는 것인가 싶었죠. 그때 제게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시모가 찾아온 날 회사 앞 카페. 그놈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어. 아가, 그놈 뻥 차버려. 네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하고 새 인생 살아. 어머니, 전 너무 억울해요.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에요. 그저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해요. 그래, 그럴 거야. 내 자식이지만 그놈 맞댔잖아 했던 거 너도 잘 알 거야. 그래도 어떡해. 너같이 착실한 아이 만나 결혼한다기에 너를 믿고 그놈 하려던 일도 도와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 내가 너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이 생긴 걸 얼마나 감사해 했다고요. 그래, 안다. 그놈이 다리 감각을 회복했다고 연락을 했길래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놈이 다시 건강해진다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사업 자금도 지원해 주려고 했었지. 그랬더니 얼마 후에 너랑 이혼을 한다고 하더구나. 어쩐지. 그러니까 부모님께 지원받을 걸 믿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네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놈 도와줄 마음 전혀 없다. 그러니 그 나쁜 놈이랑 이혼하고 그놈 빈털터리로 쫓아버리렴. 그리고 너한테 위자료로 주고 싶은 게 있어.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증여요? 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일부를 너한테 증여하려고 해. 필요한 서류들 챙겨온 거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걸 받겠어요? 이 정도 대가는 받아도 돼. 정당한 위자료라 생각하고 받아도 된단 말이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한테 유산으로라도 가는 게 싫으셔서 그러시는 거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죽고 나서도 아들놈한테 유산으로 돌아가는 재산은 한 푼도 없을 게야.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지.
그거랑 별개로 너한테 정말 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구나. 시모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여해주신 그 땅 받으며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한 것은 물론 병원 측에 제보도 했죠. 결국 그 여자는 제게 위자료도 물어주고 병원에서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뭐 또 다른 병원에 취직하겠지만 그 세계도 좁은 세계이다 보니 소문이 날 만큼은 난 것 같고 아마도 여러 가지 조건을 낮춰야 할 겁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저지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혼 후 전 남편이 사정하러 온 날. 자기야, 나 완전 망했어. 엄마 아버지는 내 연락도 안 받으시고 살던 집도 자기한테 줘버렸으니 난 지금 갈 곳도 없단 말이야. 어쩌라고. 그 죽고 못 살던 네 여자 놔두고 왜 나한테 와서 이래? 그년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아주 나쁜 년이야. 나 개털된 거 알자마자 바로 돌아서더라. 꼴 좋다. 네 꼴 보고 나 기분 좋으라고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니?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자기가 도와준다면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도와줘. 난 이미 마음 정리 끝낸 지 오래야. 네가 와서 이래봤자 불쌍하긴커녕 고소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넌 더 당해야 해. 제발 부탁이야. 나를 다시 받아주는 게 힘들면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직 몸도 성한 게 아닌데 당장 있을 곳이 없어. 부탁해. 나 좀 도와줘라. 나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니? 네가 나한테 저지른 짓이 어떤 거였는지 넌 벌써 다 잊었니? 난 절대 못 잊어. 그리고 너 도와줄 마음도 없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제발 좀 도와줘. 행여나 너희 부모님께 도움받을 기대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다행히 몸이 그나마 회복되고 있다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네 힘으로 살 생각해. 알겠니? 전 남편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만 연로하신 시부모 생각해서라도 제목하며 살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10년 세월 억울하다는 생각 털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제 인생 열심히 살 생각이랍니다. 곧 제 사무실을 개업할 계획으로 더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실감했기에 지금 힘든 순간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